오늘은 몰기지 브로커 몰기지 아재님을 모시고 전문가로서 몰기지 케이스들을 함께 리뷰하고 별점까지 매겨보는 캐나다 몰기지 블랙박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조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집을 구매하고 몰기지를 받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과 평점은 우리한테만 중요한 걸로 네, 하시죠.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재구성 사연입니다. 내가 가진 소득 대비 최대치의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사연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접하는 많은 대다수의 케이스이기도 하고 모기지 브로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만한 케이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일단 집 구매 과정에서 프리어프로도 받으시고 또 평소에 신뢰하던 은행과 많은 피드백도 나누면서 몰기지 준비도 끝났고 집 구매와 계약 단계인 액셉티드 오퍼까지 받았던 사연입니다. 사실 액셉티드 오퍼 받았다는 거는 집을 샀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몰기지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 막판에 거래했던 은행에서 몰기지가 안 나온 거예요. 어이구. 근데 사실 이게 액셉티드 오퍼라는 건 이미 집도 가봤고 오퍼도 써봤고 이미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획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는데 그렇죠. 돈 딜이죠. 그죠? 그렇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몰기지가 안 나온다? 이거는 엄청난 소식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몰기지가 거절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다운페이 또는 갖고 있는 부채까지 모두 갚으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들었는데 이걸 너무 늦게 들었어요. 보통 집을 구매할 때는 subject move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 텐데 보통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을 받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subject move 마지막 날에 들읍니다. 그럼 사실 손님으로서는 선택지가 없는. 와, 실망이 크셨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일단 first time home buyer에다 다운페이 20% 미만인 insured mortgage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신 상황이었군요. 네. 그럼 다운 페이먼트 20% 미만이면 인슈어드 하이 레이시오 모기지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몰기지 브로커다 보니까 전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값 대비 20% 미만이면 말씀하셨던 인슈런스를 써야 되는 인슈어드 몰기지. 예, 이분에게는 이게 필요했던 거죠. 자, 실제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일단 은행에서 인컴을 부정확하게 산정을 했고요. 크레딧 체크도 엉성하게 하면서 실제 이분이 갖고 있는 인컴 대비 부채, 인컴 대비 자산에 대한 레이시오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아무래도 부채를 잘 모르다 보니 몰기지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막판에 몰기지 버짓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도 모른 채 집 구매를 진행했던 거라서 아쉽지만 해당 매물에 대한 똑같은 버짓으로는 집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 측의 리뷰고 피드백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그걸 자세히 못하고 넘어간 거네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은행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이분의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보는 시선과 은행이 보는 시선이 완전 다른데 이게 왜 은행에서만 이렇게 나오지? 라는 진행 상황 속에서 이제 결과치는 몰기지가 안 나왔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몰기지 브로커라는 이 필드 자체가 은행에서 몰기지가 안 나오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해결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처음부터 플래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컴을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했던지 크레딧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하게 준비했던 거 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다운페이도 더 많이 모으고 여유 자금이 있어서 나쁠 게 없는데 조금의 변수만 발생해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소위 영끌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 해당 매물은 우리가 렛고하고 소득 및 다운페이 구조와 여러 가지 익스펙테이션들을 우리가 재정비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버짓으로 새로운 매물을 찾았는데 담당 리얼터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아주 비슷한 매물을 무려 10% 이상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찾았습니다. 와, 10%요? 네,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은 유닛으로 보여지는데 10%의 가격이 다르다? Too good to be true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몰기지 브로커랑 리얼터가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게 기본적으로 리얼터님도 손님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버짓을 알아야 이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만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트랜스퍼런스하게 소통을 더 하다 보니 리얼터도 손님의 케이스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고 엄청난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그분을 도와주신 케이스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재정비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네, 일단 재정비 후에 새로운 버짓으로 새로운 집을 찾았으니까 필요한 몰게지와 필요한 다운페이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인슈어드 몰기지의 힘을 바탕으로 이 프라임 마이너스 0.95%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다운페이 제 생각에는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연의 핵심은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소득과 다운페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버지팅을 했느냐와
그걸 바탕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집이라는 집에 포커스를 두는 건데 사실 그 집도 세상에 너무 많고요. 내가 어떤 하나의 집에서 몰기지가 안 나왔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빠르게 재정비해서 새로운 버짓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도 생각이 많아졌던 게 옛날에 제 생각이 참 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첫 번째 집을 살 때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대로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최대치의 인컴을 바탕으로 20% 미만 다운페이로 첫 집을 구매했거든요. 그때 참 1,000불, 2,000불의 집 버짓이 이게 차이가 날 때마다 살 수 있는 집과 없는 집이 너무 갈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참 처음에 집을 사고 싶었는데 3,000불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와.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물론 좋은 집을 사서 first time home buyer로서 누린 것들 참 많지만 그 3,000불이 없어서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못 산다는 거. 참 그게 되게 서러웠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서 브로커로서도 또 어떤 사람으로서도 참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케이스 같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추가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 인슈어드 모기지를 사용하셨는데 신규 주택이면 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인슈어드 모기지를 하실 때 페이하는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그 프리미엄의 25%를 1년 후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보통 0.2에서 0.3% 정도 낮죠. 네. 그래서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면 그 나갔던 프리미엄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10% 다운페이를 했을 때는 3.1%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예. 내 몰기지 원금에 3.1% 프리미엄이 붙었던 거에 대해서 25%를 돌려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프리미엄의 25%를 돌려받는 거고 3만 불에 7,500불 정도를 1년 있다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금리로 따지면 한 0.2%에서 0.3%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7년에서 8년이면 충분하죠. 손님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리뷰하고 피드백 드리면서 새로운 집을 새로운 버짓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더 유리한 협상이 가능한 안정적인 버짓으로 집 구매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아재님이 보셨을 때 제 첫 번째 사연 어떠십니까? 모기지 브로커만이 가능한 맞춤형 정밀 진단으로 완성한 역전의 모기지 승인 사례 별점 4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 아재님, 본인 집 그리고 본인 몰기지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제 모기지를 제가 지난달에 갱신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네. 이번에 언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제 케이스에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Insurable Transfer와 Collateral Mortgage Charge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말로 하면 보험이 포함된 몰기지 이전 그리고 담보물 설정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몰기지 만기가 다가오고 또 갱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형 은행에서 이 인슈어블 트랜스퍼로 넘어간다면 모노라인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케이스인가요? 기존에 있던 A라는 은행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네고시에이션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근데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 내고를 못했고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인슈러블 트랜스퍼라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에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은행의 리뉴얼 오퍼보다도 더 저렴하게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트랜스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이 몰기지 보험, 이 인슈런스 또는 인슈어블이라고 하는 이 몰기지를 사용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재님 케이스는 어떻게 됐나요? 제 경우는 주택의 가격과 LTV가 65%보다 낮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모든 프리미엄을 렌더가 부담하는 인슈러블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집값 대비 남아있는 몰기지 금액이 65%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그 몰기지 보험은 발생하지만 렌더가 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노라인 렌더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랜더라고 하면 대형은행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A랜더가 대형은행뿐만이 아니라 크레딧 유니언이나 모노랜더, 모기지 대출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랜더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네. 대형은행과 크레딧 유니언과 크게 다른 점은요. 은행에서는 예금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지만 모노랜더들은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은행들은 그 디파지트 랜딩 레이쇼라는 게 따로 있고 모노라인 랜더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가지고 온다가 차이점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의 출처는 사실 알겠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뭔가요? 모든 돈을 빌리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채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모노렌더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CMHC나 세이전, 캐나다 개런티 같은 모기지 보험 회사를 사용을 해서 채권의 리스크를 최대한도로 국채 레벨로 낮출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되는 금리가 국채 금리에 마진을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 마진에는 보험료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인슈런스 프리미엄이요. LTV가 6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네. 0.6%로 확 줄어듭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직접 내고 금리를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내게 되면 20% 다운페이 미만 기준이긴 하지만 5% 다운페이 하면 4% 내야 되고 10% 다운페이 하면 3.1%, 15% 하면 이제 2.8%인데 랜더들은 0.6%만 내면 똑같은 몰기지 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uninsured로 몰기지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금리가 4%면 이 insured 또는 인슈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값은 한 3.5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0.5% 정도 더 저렴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겠네요. 마켓의 상황에 따라서 0.2에서 0.4, 0.5%까지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재님은 갱신하는 그 갱신 이자율하고 이 인슈어블 트랜스퍼를 했었을 때 금리 차이가 얼마 정도 났나요? 저는 0.2%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네. 요새 은행들이 리뉴얼에 대해서 공리를 공격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인슈러블 트랜스퍼를 통해서 그거보다도 더 낮출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리뉴얼 이자가 높은 게 맞는데 요즘 마켓 시장 상황 때문에 은행들은 리뉴얼을 많이 낮춰줘서 금리 차가 0.2%밖에 안 났지만 실제 지난 10년 동안 리뉴얼과 이 인슈러블 레이트의 금리 차가 훨씬 더 컸을 거다라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모기지 케이스는 구매 시기가 오래되어서 집값도 산 금액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LTV도 굉장히 낮아졌었고 모노랜더만 제공하는 인슈러블 트랜스퍼 상품으로 인슈어드에 해당하는 금리를 프리미엄도 안 내고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은행만 고집하면 이 금리는 절대 못 받습니다. 모기지 갱신하실 때 기존 은행 리뉴얼 오퍼가 만족치 못하신 분들은 모노랜더 인슈러블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이 가능한지 모기지 브로커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딱 따져보신 다음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집 구매 가격이 1밀리언 이하 혹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1밀리언 이하이신 경우에만 인슈어런스를 받아주기 때문에요. 네. 그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2018년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릴렉스된 조건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모기지 브로커와 통화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은 금리도 받았고 갱신에 맞춰서 랜더도 찾았으니까 별 문제 없게 마무리됐겠네요. 그렇게 갈아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아하. 제 서류에 콜레트럴 담보 설정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이거 한번 얘기해보죠. 자, 은행들이 보통 뭐 홈 에퀴티 라인 업 크레딧이나 마이너 통장 같은 거 엮으면서 콜레테럴로 설정을 많이 하긴 하는데 혹시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계약을 꼭 집어서 스탠다드 모기지로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은행 측 로터리가 제 담보 설정을 스탠다드가 아닌 사실 콜레터럴도 아니고 스탠다드도 아닌 이상하게 설정이 된 상태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청자분들과 또 저도 이 단어 자체에서 오는 혼선이 좀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랜더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모기지 담보인 주택에다가 모기지를 등기를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모기지 등기 방법 두 가지가 이제 스탠다드 차지하고 콜레터럴 차지라는 모기지입니다. 네. 스탠다드는 이제 원금 페이먼트가 쌓일수록 담보 설정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콜레터럴이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설정한 담보 가치가 유지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대은행들이 보통 이 방식으로 담보 설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힐락이라고 하는 집담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은 모기지 담보 설정은 무조건 콜레터럴로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내가 돈을 갚게 되면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범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장점은 낮은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실 수 있는데 갱신 시에 다른 은행으로 모기지 트랜스퍼가 좀 복잡해요. 모기지 트랜스퍼를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모기지를 다 지우고 새로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스탠다드 차지는 우리가 몰기지를 갚아 나가면 그 담보물 설정이 같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콜레테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힐락이라고 하는 그 액꼬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몰기지를 바꾸고 싶을 때 콜레테럴 같은 경우는 은행 자체를 다 바꿔야 되니까 리걸 비용도 많이 들고 일 처리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캐시백하고 이 콜레터럴 차지가 은행들이 모기지 고객을 잡아놓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가둬놓는 거군요. 예, 어항 안에 묶게 되는 거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몰기지가 어떻게 셋업되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아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손님의 케이스였으면, 이거 물론 본인 케이스니까 더 마음도 가고 열도 받았을 텐데, 저였다면, 이걸 손님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 일을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해결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넘겨받는 모노라인 쪽 렌더와 그쪽의 노터리가 이 상황을 확인을 하고요. 제 계약서도 확인을 하고 그쪽에서 이거를 넘겨받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연입니다. 그렇다면 케빈님은 이런 케이스를 어떤 정도의 별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아재님의 몰기지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 그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좀 브로커니까 더 좋은 걸 가져왔었어야지 되는 제 개인적인 마음이 담겨서 좀 짜게 드렸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텐츠처럼 본인의 금리를 어느 정도 진단해보고 싶은 분들은요, 그걸 자동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아재님, 우리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공개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카더라가 너무 많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큰 돈을 다루는 일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상황이니만큼 언제나 디테일을 확실하게 아시고 팩트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사람들이 몰기지를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실사례를 재구성해서 공유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이 한정적이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캐나다 몰기지 블랙박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